자, 국제 뉴스 한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60일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0일이면 트럼프가 충분히 돌아오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의해서 가름되지 않을까 싶은 사태인데요. 가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동훈아. 자, 관련된 뉴스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일시 휴전안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이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오는 27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은 중단되게 됩니다. 뭐 지금 이 협상을 터키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맞는데 뭐랄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휴전을 하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뭐 평화적으로 처리를 하고 회담을 하는 척하고 또 뒤통수를 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나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무장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력으로 보나 지원으로 보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 수준으로 지금 계속 이러한 사태들이 유지가 돼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가장 영향력을 미쳐야 할 미국이나 그 EU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가장 원흉은 역시나 네타냐후죠. 네타냐후 대통령이 그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 실패로 인해서 지금은 예전 같은 절대 권력을 못 누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휴전 사태 자체가 앞으로 완벽한 종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재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사태가 가자지구 난민들을 강제로 밀어낸 데 대한 그 사태의 도미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가자지구에서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유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방안 그리고 이러한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이 나서고 그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상 내지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휴전 협상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지금 지들이 뺏은 가자지구를 반환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협상이 무사하게 끝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일종의 그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주변에 있는 어느 국가도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토지나 용역이나 어떤 제품을 어떤 지원들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누가 할 것이냐, 돈을 누가 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될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동에 나타나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 돈을 퍼줄 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돈은 미국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우디나 미국의 기존의 우방국들 또 EU 그리고 말만 하면 청구서만 주면 돈을 주는 일본이나 한국, 중국 같은 나라를 포함해 갖고 다국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 내지는 정착 시스템들을 발효를 하고 평화 협상을 맺게끔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해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건 좋아. 그래서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름값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아마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걸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동맹국들, 서방 국가들한테 삥을 뜯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담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입장을, 외교적인 입장을 잘 도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국의 부담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대한민국 외교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휴전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거지. 아마도 이 정부가 또 솔찬하게 삥을 뜯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삥을 뜯기면서 하는 얘기가 복구, 전후 복구에 대한 뭐 한국의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요런 개소리들이 조만간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심하게 삥 뜯기지 않도록, 네.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자, 일단 우리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레바논의 무장 조직, 무장 단체라고 헤즈볼라를 얘기하는데, 헤즈볼라는 무장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엄연히 정당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언론들이 늘 이 중동 지역이나 아랍 쪽, 이슬람 쪽 어떤 단체들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테러 조직이라든지 무장 조직이라든지 하마스에 대해서도 무장 정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구의 프레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우리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정당은 우리 삶 속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직접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늘 같이 살아 숨쉬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즈볼라가 그런 정당이야? 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무슬림 형제단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냐면 좋냐면, 중앙정부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겸 무장도 하고 무장 조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정당화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실질적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모든 테러 조직이 무슨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이권이라든지 병원 운영이라든지 학교 운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쪽에 그런 것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헤즈볼라 가입했어요?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이들은 헤즈볼라의 그냥 영향력 아래에서 헤즈볼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헤즈볼라야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빨치산 같이 일부 유격대들이 와갖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 안에서 정당 등록을 하고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선거가 있으면 자기 후보를 내가지고 의회에도 진출을 하고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합니다. 다만 국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안보적인 위기 상황들이 항상 잔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치를 위한 일종의 공권력, 무력을 같이 갖고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의미보다는 약간 시민운동의 느낌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훨씬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빨치산 게릴라나 베트남 게릴라 같은 그 거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서의 무력 차원인 거고, 여기는 정당화를 통해 갖고 지네들이 이걸 사세를 확장시켜갖고 언젠가는 정식적으로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헤즈볼라의 대표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좀 특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독립하면서 원래 레바논에 이제 기독교들도 있었고 이렇게 소수의 기독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수니파도 있었고 시아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독립하면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세 개의 종교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당시에 독립할 당시 뭐 인구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체 인구의 종교적 비율이 뭐 비슷하더라라고 해가지고 이 세 종교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은 누구, 뭐 그 총리는 수니파, 뭐 시아파는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레바논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권력 분점이 딱 형법에 딱 못 박아놔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쪽에 정부만 그렇게 딱 분점이 된 게 아니고 이 정부가 거느리고 있는 밑으로 공기관으로 쫙 내려가잖아요. 문제는 여기도 다 분점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베트남 같은 국가가 또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남베트남, 중베트남, 북베트남이 나눠져 있다가 일종의 통일전쟁을 치른 거라서 그 안에서 잔존했던 지방 토호 세력들이 일종의 권력을 나눠갖고 분점을 해서 거기도 똑같이 총리, 대통령, 수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5년마다 한 번씩 권력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식으로 권력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있었던 게 시작은 무장단체가 맞겠죠. 무장저항단체가 맞는데 이런 단체들이 정상 조직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 중동의 어떤 변화인 거예요. 그럼 걔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공화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왕정국가는 아닌 거야, 그들의 목적이.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왕정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이 완성되는 거, 그런 국가들이 만들어져 갖고 잘 나가는 꼴을 보기가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전제 왕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자국민들이 우리도 공화국 하자라고 할까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요. 레바논은 아랍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에서 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레바논 연예인들이고 레바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자유로운 네. 어떤 지위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레바논이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심한 어떤 피해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를 떠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